이딴 것도 전통 놀이라고 자랑하고 자빠졌습니까? 현재 밀라노 올림픽 코리아하우스의 설날 맞이 이벤트성으로 윷놀이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전 세계인들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의 유명 해설기자는 유판 위에 손을 탁 짚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중국 거예요. 그 한마디가 코리아 하우스 안을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마침 파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멈춘 것도 아니었고 웃음소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공기 중에 둥둥 떠서 모든 사람의 귀에 동시에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평가 태블릿에서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 30분 안에 못 나가겠구나. 저는 클라라 호프만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났고 유럽 문화교류위원회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올림픽이나 세계박람회 같은 대형 국제 행사에서 각국이 운영하는 문화 전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제 직무예요. 쉽게 말하면 각 나라가 자기 문화를 세계에 어떻게 파는지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선수촌 문화관 거리를 돌고 있었어요.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일정이었는데 손에는 평가 체크리스트가 담긴 태블릿, 귓속에는 차갑고 쾌청한 밀라노 공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보좌관 레나가 조용히 걸으면서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레나는 제가 뭔가를 말할 때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받아 적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재주죠. 미국관에 들렀습니다. 입구부터 거대한 LED 화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1980년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미국이 소련을 꺾고 아이스하키 금메달을 딴 기적의 경기를 VR로 재현해 놓은 공간이었습니다. 고글을 쓴 사람들이 허공에 손을 뻗으면서 탄성을 질렀고 화면 속 군중은 떼창을 하고 있었어요.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저는 체류 시간을 재면서 메모를 남겼어요. 화려하다. 역시나 미국은 우수하다. 자국 역사를 콘텐츠화하는 데 능숙하다. 감정을 기술로 포장하는 나라. 프랑스과는 달랐습니다. 중앙에 조리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흰 앞치마를 두른 요리사가 비아베스, 한 냄비를 끓이면서 방문객에게 한 숟가락씩 나눠주고 있었어요. 격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귀족적인 자신감이 공간에서 배어나왔어요. 저는 체크리스트에 적었습니다. 프랑스는 품격으로 승부한다. 음식이 곧 외교다. 이렇게 오전 내내 각국 부스를 돌았습니다. 규모로 말하는 나라들이 있었고 기술로 말하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저는 아직 어느 쪽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 앞에 섰을 때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밀라노 2월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무언가 뜨겁고 고소한 것이 섞여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기름이 달궈진 철판 위에서 무언가가 지글거리는 냄새, 참기름의 고소하고 묵직한 향, 그 아래에 간장이 졸아붙는 짭조름하고 달큼한 냄새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코끝을 건드렸어요. 위장이 반응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졌어요. 소리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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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무 막대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도다 하는 외침과 함께 폭소가 터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웃음소리만큼은 분명히 들렸어요. 꾸밈이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진짜로 재밌어서 나오는 소리. 입구 현수막에는 한글과 이탈리아어가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설날, 한국의 새해를 함께 엽니다.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고 윷을 던지세요. 저는 보좌관 레나를 돌아봤습니다. 전통놀이 체험형이네요. 오늘이 한국의 명절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역시나 전통놀이는 좀 진부하지 않나요? 20분이면 될 것 같아요. 레나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코리아 하우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밀라노가 사라졌습니다. 입구 바로 오른쪽에 한복 대여 코너가 있었어요. 쪽빛 저고리, 붉은 치마, 노란 배자. 색이 하도 선명해서 형광등 아래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그걸 걸치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체격이 거대한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 2명이 한복 저고리를 억지로 걸치면서 단추를 잠그려고 낑낑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그 선수들도 포기하고 같이 웃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찍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시 공간이 이렇게 시끄러워도 되는 건가? 보통 문화 전시는 엄숙하거나 정제된 분위기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시끄러웠어요. 왁자지껄했고 한쪽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세배 체험 테이블로 갔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진행 요원 한 명이 테이블 앞에 서서 두 손을 공손히 모아 허리를 깊이 굽히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앞에 앉아있던 외국인들이 따라했습니다. 독일 봅슬레이 선수로 보이는 등이 서울시청 광장만큼 넓은 남성이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이려는데 상체 근육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앞으로 기울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45도가 안 나왔어요. 본인도 그게 느껴지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더 숙이려다가 결국 옆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테이블 전체가 빵 터졌습니다. 진행 요원도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세배라는 게 뭔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동작을 배우면서 낄낄거리는 모습이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음식 코너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파전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름이 30cm는 좋게 되는 해물파전이었는데 달궈진 번철 위에서 반죽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가장자리부터 황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해물이 9가지였습니다. 새우, 낙지, 조개, 홍합, 오징어, 참나물, 쪽파, 당근, 풋고추. 각각의 재료가 분리되지 않고 반죽 안에서 하나로 엮여서 익어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뒤집개로 살짝 들어올리자 아래가 노릇하게 익어 있었고 뒤집히는 순간 증기가 훅 올라오면서 고소한 냄새가 반경 3m 안에 있는 사람들의 코를 동시에 때렸습니다. 옆에는 갈비찜이 있었어요. 솥 안에서 갈비뼈가 푹 잠긴 채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국물색이 짙은 젓갈색이었습니다. 간장, 배, 마늘, 생강을 넣고 몇 시간을 졸인 거라는 걸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갈비뼈 끝이 살짝 드러날 정도로 고기가 오그라들어 있었는데 그게 푹 익었다는 신호라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젓가락으로 고기를 건드렸더니 뼈에서 살이 그냥 떨어져 나왔어요. 힘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그랑땡이 접시 위에 한 층씩 쌓여 있었습니다. 두부, 돼지고기, 두부를 섞어 동그랗게 빚어서 달걀옷을 입힌 뒤 프라이팬에 붙인 것이었는데 표면이 균일하게 노릇노릇했어요. 손가락 2마디 정도 두께로 한 입에 넣기에 딱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잘라보면 안에 흰 두부층이 보이고 그 안에 고기가 박혀있는 구조였어요. 고소함과 짭조름함이 동시에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잡채는 야채와 고기를 볶은 뒤 당면과 버무린 것이었는데 표면에 참기름이 입혀져 있어서 당면이 하나하나 윤기를 띠고 있었어요. 시금치, 당근, 양파, 목이버섯, 소고기가 각자의 색을 유지한 채 섞여 있었습니다. 색이 5가지인데 맛은 하나로 합쳐지는 구조.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식혜와 수정과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식혜는 엿기름과 찹쌀밥으로 만든 달콤한 음료인데 색이 옅은 황금빛이었고 위에 밥알이 2개씩 떠 있었어요.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을 달인 물에 곶감을 넣은 것이었는데 색은 짙은 계피빛이었고 한 모금 마시면 목 안이 따뜻해지면서 생강의 알싸함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기름진 음식 뒤에 이걸 마시면 왜 먹는지 바로 이해가 됐어요. 외국 선수들이 이 음식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스웨덴 쇼트트랙 선수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파전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어요. 오, 맙소사라는 표현을 스웨덴어로 했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군요. 옆에 있던 핀란드 남자 선수는 갈비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뼈를 들고 살을 뜯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젓가락으로 얌전하게 시도하다가 뭔가 안 떨어지는 것 같자 결국 두 손으로 뼈를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그 선수는 부끄러워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먹었어요. 네덜란드 코치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서 보더니 당면을 손으로 슬쩍 쭉 늘여봤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쭉 늘어나자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옆에 선 진행 요원이 당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집어서 바로 입에 넣었어요. 씹는 동작이 3번쯤 됐을까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큼은 확실히 읽혔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건 문화 전시가 아니라 설날 잔치집이잖아.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모자라는 게 없었거든요. 음식이 있고, 놀이가 있고, 옷이 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들이 합쳐져서 공간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윷놀이판으로 시선이 갔어요. 코리아 하우스 한쪽에 대형 윷놀이판이 3개 깔려 있었습니다. 말판이 바닥에 그려져 있었고 한 팀에 4명씩 앉아서 나무 막대 4개를 던지는 방식이었어요. 팀을 구성해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였는데 각 팀에 한국인 진행 요원이 1명씩 배치되어 규칙을 설명하면서 함께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게임은 진행됐어요. 나무 막대가 떨어지면 어떤 면이 위로 향했는지 보고 말이 몇 칸 이동할지 확인하고 상대팀의 말을 잡으면 손뼉을 쳤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판에서 미국 스키 선수로 보이는 여성이 윷막대 4개를 잡고 허공에 높이 던졌습니다. 막대들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딱딱딱딱 연속으로 났어요. 결과를 보더니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면서 도잖아 라고 영어로 외쳤는데 옆에서 진행 요원이 유치예요 하고 정정해줬습니다. 그 선수는 유치 뭔지도 몰랐지만 본인 팀이 유리해졌다는 건 알아서 계속 환호했어요. 그때 제 시선이 한쪽으로 걸렸습니다. 구석 쪽 윷판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남성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된 것 같았고 금발의 키가 컸습니다. 윷판 규칙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막대를 던졌는데 결과가 백도가 나왔어요. 다른 팀원들이 아이고 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 남성은 달랐습니다. 낮게 웃으면서 떨어진 윷 막대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 손 안에서 굴렸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다른 막대들과 색이 달랐거든요. 한쪽 끝이 닳아서 까맣게 변색된 분명히 오래 쓴 물건이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장면에 시선이 걸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걸까? 윷 막대 하나를 들고 그렇게 오래 바라보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어요.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윷판 쪽에서 목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중국어였는데 어조가 평탄하지 않았어요. 코리아 하우스 취재진 뒤쪽에 서 있던 남성이 통역관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성을 그때 처음 제대로 봤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배지에는 CGTN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 CGTN, 중국 국제 텔레비전의 해설 기자였습니다. 인상은 단정했어요. 헤어스타일도 반듯했고 옷도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무언가를 계속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안을 훑으면서 윷판을 보고 음식 코너를 보고 현수막을 봤어요. 그 남성의 이름은 왕레이였습니다. 왕레이는 통역관에게 말을 마치더니 윷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 운영 담당자 김민재 팀장 앞에 섰어요. 통역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윷놀이는 중국의 저포에서 유래한 게임입니다. 한국 고유 전통문화라고 소개하는 건 역사적으로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주변이 살짝 조용해졌습니다. 파전 굽는 소리는 여전히 들렸고 다른 쪽 윷판에서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이 반경 3m 앞만큼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외신 기자 2명이 귀를 세우는 게 보였어요. 저도 태블릿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김민재 팀장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변화가 없었어요.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려도 될까요? 오늘 여기서 당신이 드신 전 한 점, 그게 중국 음식입니까? 왕레이가 멈췄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대답 대신 통역관을 봤습니다. 김민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료의 기원이 아닙니다. 그 음식이 어느 나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가져왔는지가 문화예요. 한국에서 설날 아침, 어머니가 파전을 부쳐주는 냄새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가족이 모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한국 것입니다. 왕레이의 입가에 작은 웃음 같은 게 스쳤습니다. 코웃음이었어요. 의식의 기원도 결국 중국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분위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더 가까이 움직였어요. 저는 평가 태블릿을 내리고 그 자리를 정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김민재는 잠깐 왕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왕레이가 한 발 더 나섰어요. 유판 가장자리에 손을 탁 짚으면서 통역관에게 말했고 통역관이 전달했습니다. 이건 중국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구나.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민재는 그래도 웃지 않았어요.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왕래를 봤어요. 한국에서 윷놀이는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놀이입니다. 설날 할머니 집에서 유판을 꺼내면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요. 돌이 된 아이부터 80살 어른까지 같이 하는 놀이가 전 세계에 몇 가지나 될까요? 그리고 그 안에 백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칸 뒤로 가는 것. 한국 사람들은 그게 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경로를 찾는 거라고 수백 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그 철학이 저포에 있습니까? 왕래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꽤 오래됐어요. 파전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 유판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왕래이는 손을 유판에서 거두더니 통역관에게 뭔가를 말했어요. 그리고 걸어나갔습니다. 자리를 뜨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코너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걸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레나를 돌아봤습니다. 30분만 보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레나가 수첩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43분 지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때 태블릿에 알림이 떴어요. 오후 일정,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결선. 업무상 결선 경기 몇 개는 직접 관람해서 보고서에 반영해야 했거든요.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는 선수촌에서 가까웠어요. 실내 경기장 특유의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입구부터 밀려왔습니다. 빙판 특유의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물이 아주 얇게 얼어있는 냄새, 거기에 선수들 땀과 운동화 고무 타는 냄새가 섞인 것.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관람석으로 올라갔어요. 경기장 안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개최국인 이탈리아 홈팬들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관람석 절반을 채우고 있었어요.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고 이탈리아 선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천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 계주 3000m 결선이 시작되기 15분 전이었어요. 출전팀은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브리핑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한국팀 명단에 이름이 4개 적혀 있었어요.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최민정에 대한 메모가 꽤 길었습니다. 28세, 한국 여자 쇼트트랙 주장, 평창과 베이징 2차례 올림픽 출전,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이번이 3번째 올림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다 올림픽 메달 타이 기록에 도전. 저는 그 줄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경력이긴 하지. 그런데 베테랑이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체력이 절정을 지난 선수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넘겼어요. 그 아래에 김길리 설명이 있었습니다. 22세, 이번이 생애 첫 올림픽. 별명이 람보르길리라고 적혀 있었는데 직선주로에서 인코스를 파고드는 게 특기라고 했어요. 이번 대회 여자 1000m에서 이미 동메달을 따낸 선수였고 이번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로 낙점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모 옆에 물음표를 하나 찍었습니다. 첫 올림픽 신예를 계주 마지막 주자로 쓰는 건 꽤 대담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주자는 결국 모든 걸 마무리해야 하는 자리니까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최민정이 한번 주자로 출발선에 섰어요. 선글라스 모양의 헬멧 안에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출발 자세만으로도 뭔가 달랐습니다. 무릎이 거의 빙판에 닿을 것처럼 낮게 내려가 있었고 두 팔이 좌우로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최민정의 스케이트가 빙판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첫 코너에서 이미 선두를 잡았어요.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출발 좋음. 선두 유지 중. 그런데 25바퀴가 남은 시점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번 주자 노도희가 터치를 받고 나서자마자 캐나다 선수가 바짝 붙어 들어왔어요. 코너 진입 순간 캐나다가 안쪽을 선점하면서 한국이 2위로 밀렸습니다. 경기장에 캐나다 응원단이 함성을 질렀어요. 저는 메모판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2위로 밀렸음. 그 다음이 더 문제였어요. 20바퀴가 남은 지점.
두 번 주자 김길리가 네덜란드 에이스 크산드라 펠제부르에게 인사이드를 허용하면서 3위로 내려갔습니다. 네덜란드의 펠제부르는 이 대회에서 이미 개인 종목 금메달을 딴 선수였어요. 직선주로에서 순식간에 안쪽 라인을 뚫고 들어오는 게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속도였습니다. 한국이 3위, 선두 캐나다와의 거리가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메모판에 썼습니다.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경기장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이탈리아 홈팬들은 자국팀이 2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신이 났고 반대로 한국 응원석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빙판을 계속 봤습니다. 한국이 지금 3위예요. 메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브리핑 메모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6바퀴가 남은 순간 경기장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위를 달리던 네덜란드가 코너를 돌다가 미끄러졌어요. 안쪽 날이 빙판에서 뜨면서 선수의 몸이 왼쪽으로 쏠렸고 그대로 넘어지면서 선두 그룹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최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최민정의 상체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빙판 위에서 균형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넘어진 네덜란드 선수를 피하기 위해 라인을 바꿔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상체가 흔들렸는데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 각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지면서 몸 전체의 무게중심이 재빠르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두 바퀴가 채 돌기도 전에 자세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충돌은 없었습니다. 0.2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걸 피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남았습니다. 넘어진 네덜란드를 피하느라 라인이 바깥으로 밀렸고 선두 그룹과의 거리가 그 사이에 더 벌어졌어요. 한국은 여전히 3위였는데 이제 2위와의 격차도 커져 있었습니다. 남은 바퀴는 16개. 캐나다는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이탈리아가 2위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군. 그게 솔직한 판단이었어요. 쇼트트랙에서 개주는 개인 전략보다 팀 전체의 흐름이 더 중요한 종목이에요. 3위에서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16바퀴를 남겨두고 역전을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레나도 수첩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과는 거의 나온 상황이었죠. 4바퀴가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4번 주자 심석희가 최민정의 등을 힘껏 밀었습니다. 쇼트트랙 계주에서 터치 교대를 할 때 뒤에서 밀어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건 그냥 밀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심석희의 상체 전체 무게가 순간적으로 최민정의 등판에 실렸습니다. 최민정의 몸이 앞으로 쭉 뻗으면서 순간 가속이 붙었어요. 스케이트 날이 빙판을 파고드는 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들렸을 것 같았습니다. 최민정이 캐나다를 따라붙었습니다. 코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2위가 됐어요. 저는 메모판에 쓰던 걸 멈췄습니다. 손이 그냥 멈춰버렸어요. 2바퀴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최민정으로부터 터치를 받았습니다. 직선 주로로 접어드는 순간 김길리의 라인이 달랐어요. 이탈리아 에이스 아리아나 폰타나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폰타나는 바깥쪽 라인을 잡고 있었습니다. 코너 출구에서 안쪽 공간이 미세하게 열린 찰나였어요. 김길리가 그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빙판이 찌르는 소리가 났어요. 몸이 거의 수평이 될 정도로 기울어지면서 인코스로 질주했습니다. 폰타나가 라인을 좁혀오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길리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직선주로 끝에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어요. 4분 4초 14점, 이탈리아가 4분 4초 107점, 캐나다가 4분 4초 314점, 0.093초 차이였습니다. 초침이 한번 째깍하는 시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차이였어요. 경기장이 터졌습니다. 홈팬들인 이탈리아 응원단도 일어났어요. 이탈리아가 은메달을 따낸 거니까 박수를 치는 게 맞았는데 저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인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저는 보통 경기 결과에 이렇게 반응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전광판 아래에 한국팀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여자 계주 3000m 통산 7번째 금메달. 2018년 평창 이후 8년 만에 여자 계주 정상 탈환. 그리고 한 줄이 더 올라왔어요. 최민정, 올림픽 통산 금 4은 이 한국인 최다 메달 타이. 저는 그 글자를 보면서 멈췄습니다. 2006년 토리노에서도 이 종목 금메달을 따냈던 한국이 20년 만에 다시 이탈리아 땅에서 같은 종목 금메달을 따낸 거예요.
이 도시에서, 이 빙판에서.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아까 코리아 하우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백도 한 칸 뒤로 가는 것. 3위로 밀렸고 충돌을 피하다가 격차까지 더 벌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4바퀴가 남았고 그 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뒤로 물러선 게 패배가 아니라 재계산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심석희가 최민정을 민 것, 최민정이 2위로 올라선 것, 김길리가 인코스를 판 것. 순서가 있었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설계가 있었어요. 저는 레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경기, 한국 코칭 스태프 자료 구할 수 있을까요? 레나가 수첩을 적으면서 대답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곧이어 한국 빙상연맹 데이터 센터에서 코칭 스태프가 공개한 분석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자마자 첫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단순한 훈련 일지가 아니었거든요. 3000m 계주각 주자별 에너지 소모율 예측 모델이 나와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계주는 5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바통을 이어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각 선수가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지치는지를 사전에 계산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자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체력이 바닥나는 사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료에는 선수별 심박수 데이터, 구간별 산소 소모 효율, 터치 교대, 타이밍별 속도 변화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진짜로 멈추게 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심석희의 밀어주기 타이밍 분석이었어요. 준결승 레이스 영상을 한국 빙상연맹 분석팀이 프레임 단위로 분해했고 거기서 캐나다가 코너 진입 시 4바퀴를 남기는 시점의 속도가 평균 2.3% 느려지는 패턴을 잡아냈습니다. 그 0. 몇 초의 틈이 터치 교대와 맞물리면 최민정이 가속을 받아 캐나다를 따라붙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결승에서 심석희가 밀어준 게 딱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김길리의 인코스 파고들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 폰타나의 코너 출구 각도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해서 2바퀴가 남은 직선 구간에서 인사이드 갭이 0.3초 열린다는 예측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0.3초. 거의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근데 김길리는 그 시간에 맞춰 파고들었습니다. 이 분석이 결승 전날 새벽, 준결승 레이스 데이터를 밤새 돌린 뒤 도출된 거라고 자료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닫으면서 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선수 4명의 경기가 아니었네요. 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선수들이 감각으로 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분석팀, 코치, 데이터 엔지니어가 한 팀으로 움직인 거였어요. 빙판 위에 올라간 건 4명이지만 그 4명 뒤에 수십 명의 분석이 같이 올라가 있었던 거죠. 한국팀 전체가 함께한 거예요. 저는 유럽에서 많은 스포츠 시스템을 봐왔지만 이 정도로 계주 전략을 데이터로 설계하는 방식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유럽 팀들은 개별 선수의 기량과 감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략 미팅에서 구간별 담당을 정하고 나머지는 선수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상대방의 코너 출구 각도까지 미리 계산해서 결승 전날 새벽에 전략을 수정한다는 게 스포츠 공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다른 접근인지 저는 직업상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코리아 하우스에 다시 갔어요. 사실 보고서에 체류 시간 데이터를 넣어야 해서 요청을 해뒀는데 수치가 올라온 게 이상했거든요. 제가 오전에 담당팀에 각 문화관 평균 체류 시간을 뽑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자료가 왔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파일을 열었는데 한 줄에서 컵을 내려놨습니다. 미국 VR 체험관 평균 체류 시간 11분, 프랑스 요리 무대 14분.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어요.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 67분. 저는 다시 봤습니다. 67분. 레나에게 확인 요청을 보냈어요. 레나가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분석관님. 67분입니다. 저는 잠깐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67분이면 영화 한 편의 절반이 넘어요. 1.2분 단위로 빠듯하게 돌아가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각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문화관 한 곳에 평균 1시간 이상을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직접 봐야 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다시 들어섰을 때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간 구조가 달랐습니다. 입구에서 한복 코너가 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세배 체험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세배를 배우고 나면 진행 요원이 유판 쪽으로 안내했고 윷놀이가 끝나면 음식 코너가 나왔습니다.
강제로 끌어다 놓는 게 아니었어요. 한 공간이 다음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였거든요.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다음 게 또 재미있어 보이니까 안 나가는 거였습니다. 음식 코너가 그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해물파전이 또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반죽이 노릇하게 익어가면서 가장자리부터 바삭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갈비찜솥 안에서 국물이 졸아들면서 갈비뼈 사이로 양념이 스며드는 게 눈에 보였고 동그랑땡이 접시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외국 선수들이 젓가락을 들고 이걸 어떻게 집는지 고민하다가 결국 손으로 집어드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게 부끄럽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빨리 먹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캐나다 선수로 보이는 남성이 갈비찜에서 고기를 뜯고 있었는데 두 손으로 뼈를 잡고 입을 맞대고 당기는 거였습니다. 본인도 웃으면서 먹었어요. 옆에 있던 스위스 코치가 그걸 보면서 따라했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공간에 67분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이해했어요.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떠나기 싫은 구조. 완전히 다른 설계였거든요. 그때 입구 쪽이 술렁였습니다. 왕래이였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CGTN 카메라팀을 대동하고 들어온 거였어요. 카메라 렌즈가 설날 음식 코너를 향했고 왕래이가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완전히 논리 싸움에서 패배하자 이번엔 이를 갈고 처음부터 방송용으로 온 거였어요. 이 음식들은 사실 한중 공유 문화입니다. 동그랑땡은 중국의 완자에서 유래했고 잡채에 쓰이는 당면은 중국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전 요리법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한국이 자국 고유 문화라고 포장하는 것은 문화 세탁입니다. 카메라가 음식 코너를 천천히 훑었어요. 동그랑땡을 집어먹던 외국 선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한 사람도 있었고 통역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제 육판 앞에서 물러났더니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왔구나. 왕래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전통이라고 소개되는 많은 요소들이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권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런 전시는 정확한 역사적 맥락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독일 공영 방송 GDF 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동그랑땡이나 잡채를 설날 음식으로 먹습니까? 왕래이가 대답을 준비하는 동안 코리아 하우스 담당자 김민재 팀장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요.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분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당신 나라에서 잡채를 먹을 때 그걸 새해의 시작으로 먹습니까? 왕래이의 말이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대답이 나왔어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김민재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떤 답변보다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왕래이는 물러날 것 같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외신 기자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안에 끝날 장면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레나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면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걸리겠는데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왕래이의 CGTN 영상이 SNS 전체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X, 인스타그램, 유튜브, 레딧, 플랫폼이 달라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중국 기자가 밀라노 올림픽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국 문화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그게 영상 제목이었어요. 댓글창은 전쟁터였습니다. 중국의 로봇 및 스팸 계정들이 영어, 중국어를 섞어가면서 왕래이 주장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고 그 아래에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된 전 세계인들의 반박이 쏟아졌어요. 중국 측이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럼 중국에서 설날에 윷놀이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역시나 대답은 없었어요. 댓글 수가 시간당 수천 개씩 올라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왕래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국제문화 행사를 분석하면서 봐온 패턴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국제 무대에서 자국 문화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공자학원 확대,
국제 미디어를 통한 역사 재해석,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국 기원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CGTN 자체가 중국 국제 홍보 방송이에요. 왕레이는 개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 무대에서 한국 문화를 너무 강력하게, 너무 매력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특히 윷놀이, 세배, 설날 음식처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기원 논쟁이 가능한 요소들을 한국이 세계인들에게 먼저, 그것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 계산이 저한테는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코리아 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줄이 어제의 2배였어요. 어제는 입구에서 현수막까지 이어지는 줄이었는데 오늘은 문화관 거리 모퉁이를 돌아서 다음 블록까지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줄을 서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받아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왕래이 영상이었거든요. 논쟁이 광고가 된 거였습니다. 시비를 걸어서 관심을 만들었는데 그 관심이 전부 코리아 하우스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제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도 활기찼지만 오늘은 에너지가 한 단계 더 높았어요. 코리아 하우스 담당팀이 새벽에 한복을 추가로 들여왔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입구 한복 코너에 새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택배 포장이 아직 다 뜯기지 않은 상자들이었는데 파란색, 붉은색, 연두색 한복이 상자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진행 요원들이 그걸 부랴부랴 꺼내서 옷걸이에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길리 선수가 코리아 하우스에 왔거든요. 목에 금메달을 건 채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빙상 선수 유니폼 위에 한복 저고리를 걸친 모양새였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금메달이 한복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선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박수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경기장에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 들었던 함성과는 또 다른 종류의 박수였어요. 더 따뜻하고 더 오래 이어지는 박수였습니다. 선수가 녹두전 체험 공간 앞에 섰어요. 셰프가 뒤집개를 건네줬고 선수는 그걸 받아서 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22살짜리 선수가 전날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오늘 아침에 뒤집개를 들고 전을 뒤집으려는 모습이 어딘가 귀여웠어요. 조심스럽게 뒤집개를 파전 아래로 밀어 넣었는데 각도가 안 맞았는지 파전이 접히면서 반 정도 뒤집혔습니다. 주변이 웃음으로 터졌어요. 선수도 웃었고 셰프도 웃었습니다. 뒤집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물건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세배 체험 테이블 쪽으로 이동했을 때가 진짜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진행 요원 중 연세가 있는 어르신 2분이 앉아 계셨는데 선수가 그분들 앞에서 2 손을 모으고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어제 자기 팀과 한국을 대표해서 금메달을 땄던 그 선수가 진행 요원, 어르신께 설날 세배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어르신이 세배를 받으시면서 뭔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몰라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르신의 표정이 읽혔습니다. 그냥 행복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장면을 본 주변 외국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가 나왔는데 이번엔 천천히 한 박자씩 치는 박수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태블릿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금메달보다 더 긴 박수를 받은 세배.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BBC 기자로 보이는 남성이 음식 코너 쪽에 있는 셰프에게 마이크를 대고 있었어요. 이 음식들이 특별히 설날에 먹는 이유가 있습니까? 코리아 하우스 담당 셰프 박준호 씨가 앞치마를 고쳐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갈비찜은 겨울철 단백질과 철분을 보충하는 음식이에요. 소갈비 100g에 단백질이 약 18g 들어가 있고 뼈와 함께 오래 끓이면 콜라겐이 추출되면서 관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갈비찜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조리 시간이 최소 2시간이거든요. 양념에 재우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가 꼬박 걸려요. 혼자서는 못 만드는 음식입니다. 가족이 함께 준비해야 해요. 노동이 아니라 의뢰가 되는 음식인 거죠. BBC 기자가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녹두전은요? 녹두는 해독 성분이 있는 식재료입니다. 사포닌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간 기능 보호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새해 첫날 몸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의미로 먹어왔어요.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으로 녹두를 먹는 전통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옆에서 듣다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해독, 의뢰, 가족,
동그랑땡은 두부와 고기와 야채를 한데 섞어서 동그랗게 빚은 거예요. 다양한 재료가 하나의 모양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걸 설날에 먹는 건 가족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가 된다는 걸 음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잡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 당근, 목이버섯, 양파, 소고기가 전부 다르게 익어서 하나의 맛으로 어우러지잖아요. 다름이 조화를 이룬다는 철학입니다. BBC 기자가 고개를 들더니 셰프를 봤어요. 그게 음식 설명입니까? 철학 강연입니까? 박준호 셰프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저도 메모를 멈추고 잠깐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같은 말, 음식이 곧 철학이고 철학이 곧 음식인 나라. 저는 수십 개 나라의 문화관을 분석해왔지만 음식을 설명하면서 공동체 철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낸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꾸민 게 아니었어요. 그냥 원래 알고 있는 것을 말한 거였습니다. 그때 입구 쪽이 술렁였습니다. 왕래였습니다.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어제는 통역관만 대동하고 왔고 오늘 오전에는 카메라 팀과 함께 왔는데 지금은 팀원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영상 카메라 1대, 사진 카메라 2대, CGTN 소속 코디네이터로 보이는 사람이 헤드셋을 끼고 있었어요. 완전한 생방송 세팅이었습니다. 왕래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어제 잡채 발언 이후 SNS에서 역풍이 있었던 거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물러서면 지는 것 같으니까요. 왕래이가 카메라를 앞세우고 윷놀이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김길리 선수가 진행요원 어르신과 함께 유판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선수가 윷을 쥐고 던지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왕래이가 그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선수님, 한국 전통놀이 윷놀이가 중국의 저포에서 유래했다는 학술적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리 선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2살 선수예요. 어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오늘 처음으로 설날 전 뒤집는 법을 배우러 온 건데 갑자기 카메라가 코앞에서 역사 논쟁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이 긴장됐어요. 저도 어떻게 흘러가나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그때 유판 옆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제 구석 자리에서 혼자 윷을 던지던 그 금발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아직 몰랐어요. 그냥 어제도 봤던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왕래이 옆으로 걸어오면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먼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왕래이가 그 남성을 봤어요. 카메라도 자동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이 저포를 세계에 전수했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저포를 즐기는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침묵이 짧게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윷놀이를 지금 이 순간 설날에 가족과 함께 즐기는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문화는 기원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증명됩니다. 수백 년 동안 새해마다 꺼내서 쓴 나라가 주인이에요. 그 남성이 잠깐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백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윷놀이에서 한 칸 뒤로 가는 것, 패배가 아니라 더 나은 경로를 다시 계산하는 거라는 의미를 게임 규칙 안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수백 년 동안 가르쳐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철학이 저포 안에 있으니까 그 순간 코리아 하우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파전 굽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역사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조선시대 이전부터 윷놀이가 기록에 등장한다는 게 단순한 오락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외세에 시달리면서도 그 안에서 이 게임을 버리지 않고 지켜온 거잖아요. 일제강점기에도 설날이면 유판을 꺼냈거든요. 나라가 없어도 놀이는 남아있었어요. 그게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선조들의 문화가 뿌리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기 전에, 인터넷 인프라가 깔리기 전에 가족이 설날, 유판 앞에 둘러앉아서 백도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던 거니까요. 왕래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옆에서 목소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스웨덴 공영방송 SVT 기자였어요. 취재 목적으로 코리아 하우스에 와 있던 사람이었는데 손을 살짝 들면서 말했습니다. 저 오늘 세배를 배웠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는 동작이 처음엔 어색했는데 진행 요원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굴복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경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작이 달라졌어요. 의미를 알면 몸이 달라지거든요. 그 의미를 이렇게 가르치는 건 한국만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니치 기자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 기자가 나선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일 관계가 늘 복잡한 걸 생각하면요. 음식 기원 논쟁이라면 일본도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한자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멘은 일본 음식이고 스시는 일본 음식이에요. 문화는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기원보다 지금 누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봤던 네덜란드 코치가 손을 들었어요. 어제 잡채를 먹다가 당면을 느려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백도가 뭔지 찾아봤어요. 그리고 어제 경기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한국팀이 3위로 밀렸을 때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백도였던 거잖아요. 뒤로 간 게 아니라 재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철학을 게임에서 배운 사람들이 빙판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왕레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팀 쪽을 한번 봤어요. 지금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사방에서 반박이 쏟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도 중국을 겨냥한 반박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이건 한국 측이 준비한 발언이 아니었어요. 스웨덴 기자가, 일본 기자가, 네덜란드 코치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먼저 나선 거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나서는 일이 흔하지 않다는 걸 저는 직업상 알고 있었어요. 서구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기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 먼저 끼어드는 건 거의 없거든요. 특히 국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중 관계 논쟁에 굳이 뛰어드는 건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선 거잖아요. 보상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국 문화가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겪었기 때문이에요. 김민재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차분한 표정이었는데 오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국과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한국의 새해를 세계인들과 함께 열러왔어요. 왕레이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동그랑땡을 처음 드셨고 잡채도 처음 드셨습니다. 세배를 처음 해보셨고 백도를 처음 맞으셨어요. 그분들한테 오늘이 어느 나라 것이냐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왕레이가 카메라팀에게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코리아 하우스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냥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측은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틀린 방식으로 맞는 사실을 찾으려 했던 사람 같았거든요. 관중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커졌어요. 김길리 선수도 박수를 쳤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유판 앞에서 박수를 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왕레이는 거짓된 기원을 가져왔고 코리아 하우스는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날조된 기원은 논쟁이 되지만 경험은 기억이 됩니다. 그 두 개가 싸우면 기억이 이겨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SNS를 다시 열었더니 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 금발 남성의 발언이 영상으로 잘려서 퍼지고 있었어요. 백도 철학 반박, 샵 코리아하우스, 샵 윷놀이가 트렌딩 태그 상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왕레이 원본 영상 댓글창에는 이미 세계 각지 계정들의 반박 댓글이 중국어 댓글보다 훨씬 많아져 있었어요. 결국 이 논쟁의 최종 여론은 코리아 하우스가 이겼다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려다가 다시 열었어요. 보고서 초안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코리아 하우스를 처음 봤을 때 적어뒀던 문장이 있었거든요. 트렌드에 올라타는 나라. 그 문장을 보면서 저는 지우개 아이콘 위에 커서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우지 못했어요. 지우려면 대신 쓸 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말이 뭔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오전 코리아 하우스 운영팀 미팅에 참관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승낙해줬습니다. 데이터 운영 박지연 팀장이 분석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시간대별 방문자 유입 예측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금메달 발표 전날부터 방문자 급증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전날 식재료 수량과 인원 배치를 조정했고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예측선과 실제 선이 거의 겹쳐 있었어요. 설날 음식 재료 소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오차율 2.8%입니다.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지도 않았고 남아서 버린 것도 없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한복은요? 어제 새벽에 추가 공수했잖아요. 그것도 시나리오 안에 있었어요. 예측 대비 18% 수요 초과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 새벽 4시 이전에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4시에 결정이 났고 아침에 상자가 도착한 거예요. 저는 박지연 팀장을 봤습니다. 음식 한 솥을 끓이는데도 예측 모델을 돌립니까? 박지연 팀장이 키보드를 몇 번 눌러서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식재료별 소모 예측 그래프였습니다. 갈비찜 한 냄비에 들어가는 갈비의 양, 파전 반죽 몇 리터를 준비할지까지 데이터가 있어요. 밤 11시까지 줄이 끊기지 않은 건 그게 가능하도록 이미 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화행사는 감성으로 기획하고 데이터로 유지합니다. 저는 한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대형 국제 행사에서 음식 공급이 끊기는 건 흔한 일이에요. 예측이 어렵거든요. 특히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어젯밤 왕래이 영상 때문에 사람이 2배로 몰린 것 같은 상황에서 재료가 소진되지 않았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설계가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방식이었어요. 느낌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뒷받침하는 방식. 그리고 그 숫자가 결국 가장 감성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밤 11시에도 끊기지 않은 줄, 소진되지 않은 갈비찜, 새벽 4시에 도착한 한복 상자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가다가 코리아 하우스 앞을 지나쳤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줄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짧아졌지만 끊기지 않았어요. 몇 명이 서서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전 굽는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것들은 밤이 되면 사그라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저 줄은 오늘도 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에 들어왔어요. 입구 옆 기둥 앞에 혼자 서 있는 사람. 그 금발 남성이었습니다. 오늘 코리아 하우스 안에서 왕래이한테 그 말을 했던 사람이요. 손 안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낡은 윤막대였습니다. 한쪽 끝이 까맣게 변색된 것. 그걸 손 안에서 천천히 굴리면서 코리아 하우스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왜 저기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할 말은 다 했고 경기도 끝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갈 시간인데 그냥 거기 서서 그 윤 막대 하나를 손 안에서 굴리고 있었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게 뭔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냥 돌아서서 숙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눈에 밟혔어요. 다음 날 오전 김민재 팀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 코리아 하우스 내부에서 소규모 만찬 자리가 있는데 참석해보시겠냐고요. 공식 행사가 아니라 운영팀이 올림픽 마지막 날을 앞두고 비공개로 여는 자리라고 했어요. 저는 보고서 마감이 이틀 남아 있었는데 어제부터 트렌드에 올라타는 나라라고 적어놓은 문장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어차피 초안 작업이 잘 안 되던 참이었거든요. 수락했습니다. 저녁에 코리아 하우스 안쪽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음식이 단출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계한 주전자, 수정과 한 단지, 그리고 낮에 행사장에서 보던 음식들과는 다른 게 있었어요. 궁중 방식으로 담은 구절판이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는데 8가지 재료를 각자 다른 칸에 담고 얇은 밀전병에 싸서 먹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정성이 보이는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남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췄어요. 어제 코리아 하우스 밖 기둥 앞에서 그리고 낮에 왕래이한테 그 말을 했던 사람. 그 금발 남성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재 팀장이 소개해줬어요. 마르크 판더르 베르 씨입니다. 네덜란드 스포츠 전문 매체 AD 스포르트베레르트 기자이고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 취재를 위해 오셨어요. 마르크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35살이라고 했어요. 영어가 유창했고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큰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어딘가 무게가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김민재 팀장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어제 왕래이한테 반박한 분이죠? 김민재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게 정말 의외였습니다. 취재 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직접 개입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객관성이라는 직업적 원칙이 있고
특히 한중 관계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리에서 먼저 나서는 건 외국 기자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자리에 앉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크가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어요. 낡은 윤막대였습니다. 어제 기둥 앞에서 손안에 굴리고 있던 그것. 나무가 오래 닳아서 한쪽 끝이 까맣게 변색된 분명히 수십 년은 쓴 물건이었습니다. 마르크가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 이상했어요. 소중하게 다루는 방식이었거든요. 깨지는 물건도 아닌데 두 손으로 받쳐서 내려놓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김민재 팀장이 그것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마르크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유판 옆에 어르신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주셨어요. 오래된 거라고, 쓰던 거라고.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김민재 팀장이 잠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쪽으로 가 있던 시선이 천천히 허공 어딘가로 옮겨갔어요. 저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혹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마르크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걸 잘 쥐면 백도도 무섭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민재 팀장이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먼 곳으로 향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김민재 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전까지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 35년도 채 안 된 나라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1960년대만 해도 보리와 밀가루로 연명하는 국민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1988년에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개막식 굴렁쇠 소년이 운동장을 가로질렀을 때 세계가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봤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현대사를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직업상 각국 역사를 분석해온 터라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는 수치로 알고 있었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1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도 낮았어요. 그 나라가 2020년대에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겼거든요. 60년 만에 300배가 된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경제 교과서에도 전례가 없는 속도예요. 독일이 전후 복구에 40년이 걸렸고 일본이 패전 이후 경제 대국이 되는데 30년이 넘게 걸렸는데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그 절반의 시간 안에 비슷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김민재 팀장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997년에 IMF가 왔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였어요.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거든요. 귀걸이를 뺐고 결혼반지를 뺐어요. 집에 있는 금을 나라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게 총 227톤이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3년 만에 IMF를 졸업했습니다. 예정보다 3년 빠르게.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227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반지를 벗어서 나라에 가져다 줬다는 게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설날에 가족이 유판 앞에 둘러앉아서 백도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가가 백도를 맞았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올라갔을 때 서울시청 앞에 7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 추산이요. 그때 쓰레기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700만 명이 모인 자리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뉴스가 됐어요. 마르크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700만 명이요? 네. 그리고 집에 갈 때 쓰레기를 가져갔어요. 자기가 쓴 건 자기가 치운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들으면서 이 나라의 뿌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근현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느낌이요.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지적으로 앞서 있었는지가 보이거든요. 고려시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1377년이에요.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78년 앞서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는 체계예요. 표음 문자 중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를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1443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에
디지털 타이핑 최적화 문자로 재평가되는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조선 중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16세기의 철갑선이에요. 유럽이 철갑 군함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게 19세기인데 한국은 그보다 300년 앞서서 개념을 구현해낸 거예요. 이 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이 나라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잠깐 백도를 맞은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생산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한국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를 다투고 배터리 기술은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백도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김민재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38년 동안 매번 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때마다 뒤로 가면서 더 나은 경로를 찾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백도가 역사 전략이었다는 겁니까? 김민재 팀장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래 그렇게 살아온 나라가 그 방식을 게임에 담아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온 거예요. 전략이 아니라 본성이에요. 자리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식계주전자에서 차가운 김이 올라왔어요. 그때 마르크가 입을 열었어요. 천천히 윤막대를 두 손으로 쥐면서요. 저는 이 윤막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르크를 받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생후 4개월에 아버지의 국가인 네덜란드로 가게 됐고요. 한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국어도 못합니다. 어제 설날 음식을 처음 먹어봤고 윷놀이도 처음 해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봤던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왕레이한테 백도의 철학을 설명했던 그 사람이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는 한국 태생이었다는 거잖아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한국의 전통 게임 안에 담긴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었어요. 마르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에 대해 오래 말을 못했어요. 뒤로 밀려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남들은 태어난 곳에서 시작하는데 저는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한 것 같다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느낌이요. 윤막대를 손안에서 굴렸어요. 그런데 어제 유판에서 어르신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백도는 지는 게 아니라고, 더 나은 자리를 찾는 거라고. 그리고 이걸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칸 뒤에서 시작했어도 잘 쥐면 백도도 두렵지 않다고. 마르크의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35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제 손을 한번 꼭 잡으시더니 그냥 일어나셨어요. 이름도 안 말씀하시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김민재 팀장이 잠깐 입술을 모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막대를 들인 분이 누구신지 저는 아마 알 것 같아요. 마르크가 팀장을 봤어요. 코리아 하우스 자원봉사로 매년 오시는 분인데 딸이 있었어요. 어릴 때 해외 입양을 보냈거든요. 1990년대 초 IMF가 오기 직전이에요. 먹여 살릴 자신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분은 매년 설날 행사에 자원봉사로 오세요. 입양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언젠가 이 유판 앞에 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재 팀장의 목소리가 끝까지 낮고 차분했어요. 그 윤막대는 딸이 떠나던 날부터 매년 설날마다 쥐고 계셨던 거라고 들었어요. 마르크가 손안에 윤막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도 숨을 참았습니다. 마르크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딸로 착각하신 건 아닐 텐데요. 김민재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그냥 모든 입양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요? 어디서 시작했든 잘 쥐면 된다고. 마르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윤막대를 내려다봤어요. 그 넓고 까맣게 변색된 나무 막대 하나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35해 동안 혼자 쥐고 있던 감정이 있는 사람한테 제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밀라노의 유판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출발점을 다시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백도는 패배가 아니다.
한 칸 뒤에서 시작해도 잘 쥐면 된다. 그 말을 35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지금 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구절판 안에 각각 다른 재료들이 각자의 색으로 담겨 있었어요. 다양한 것이 하나로 쌓이는 음식이었습니다. 식혜는 달았어요. 진한 것들을 달게 마무리하는 음료라고 어제 셰프가 설명했던 게 떠올랐어요. 이게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도 처음 보는 어르신께 세배를 올리는 선수, 227톤의 금반지를 자발적으로 가져다준 국민들, 매년 설날 유판 앞에 앉아서 입양 보낸 딸을 기다리는 어르신, 전부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트렌드에 올라타는 나라라는 문장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한국은 실패를 시스템으로 순환시키는 나라다. 그 나라에서 백도는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다. 김민재 팀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유럽 문화교류위원회 차원에서 한국과 공식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요. 한국 전통문화의 현대화 방식, 문화행사 운영의 데이터 기반 접근, 그리고 전통이 어떻게 오늘날에 살아있는 공동체 언어로 기능하는지,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재 팀장을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팀장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문화관 거리를 지나가면서 다른 나라 전시관들을 봤습니다. 미국 VR관은 기기를 포장하고 있었고 프랑스관은 가스레인지를 분리하는 중이었어요. 이 방법들이 도저히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철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철수였어요. 코리아 하우스 앞에는 줄이 있었습니다. 짧아졌어요. 어제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끊기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도요. 파전 굽는 냄새가 차가운 밀라노 공기 속으로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줄은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줄의 끝에 마르크가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낡은 윤막대를 쥐고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 입구를 바라보면서 어제와 같은 자리에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다가가서 뭔가를 말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봤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반짝이는 것들은 사그라지는 법이에요. LED 화면도, 멋진 쿠킹쇼도, 빛나는 무대도 끄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줄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기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 부스 앞에서 20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감성 체험 위주일 거라고. 그 말이 하나씩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단어씩, 한 장면씩. 어떤 나라를 알고 싶다면 그 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것을 보십시오. 전쟁이 있었고, 외세가 있었고, 부도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지나서도 설날에 꺼내드는 것이 있는 나라. 유판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백도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수백 년 동안 가르쳐온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밀라노 한복판에서 다른 전시관들이 실패로 인해 짐을 싸는 날에도 줄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르크가 줄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윤막대를 손 안에 꼭 쥔 채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알 것 같았습니다. 백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앞으로 간다는 걸요. 한 칸 뒤에서 시작해도 잘 쥐면 됩니다. 그 나라의 유판 하나가 밀라노의 겨울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